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보통은 이제 부검하는 사람, 부검하는 의사, 그래서 저에게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에 부검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과 금요일에 시체를 보러 가는 사람, 또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 이런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부검은 동양에서보다는 서양에서 시작된 거라서 서양 말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영어로 표현할 때는 오토프시라고 합니다. 오토프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처음에 만들어진 어원은 오토스와 옵시스라는 게 합쳐진 건데, 오토스는 뭐냐? 푸슈케, 이 아래 보시면 PSUKHE라고 되어 있는 푸슈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푸슈케는 딱 들어도 약간 의성어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요? 푸슈, 이렇게 호흡을 내뱉는 푸슈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 푸슈케는 우리 몸에서 이 호흡이 빠져나간 거를 이제 호흡을 그 푸슈케라고 그래요. 이런 생기, 호흡, 이 푸슈케가 빠져나간 거를 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생기가 빠져나간 자신의 몸이란 뜻이에요. 왜 오토매틱 할 때 오토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옵시스는 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생기가 빠져나간 자신의 몸을 보는 직업, 이게 보는 일, 이게 바로 오토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날 부검이라는 걸 하는데, 이 부검이 오토프시라는 건데, 이 오토프시는 결국 생기가 빠져나간 내 자신, 나와 똑같았던 사람을 보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무섭지 않냐, 시신이 끔찍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생기가 빠져나간 내 자신을 보는 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두 차례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 자신을, 미래의 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생기가 빠져나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좋은 직업이에요. 남들은 다 무섭지 않냐, 뭐 좀 끔찍하지 않냐, 나는 돈 많이 줘도 못한다. 사실 돈은 많이 주지 않습니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소중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별 이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을 보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많이들 선택은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본인은 선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의과대학에 가서 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재밌어서 졸업할 때는 정형외과나 감염내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냥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가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수업이 법의학 수업이에요. 근데 이제 법의학 수업 때 여기 계시는 특히 왼쪽 약간 도전적인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랑 오른쪽에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저희 때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 두 분이 막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께서 인권, 정의, 사실 의과대학 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예방하고 뭐 이런 것만 배웠지 인권이나 정의란 얘기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인권이나 정의란 얘기를 듣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슴에 뜨거운 어떤 박동 같은 게 좀 느껴졌고, 좋은 학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 머리 하얗신 분이 근데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제 노련하시니까 10년 동안 제자가 없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 왜 사람이 안 가겠어? 이렇게 딱 느끼실 텐데, 저는 그때 20대였어요. 20대 중반.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남들은 안 하는 거, 그렇지만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를 이어받아서. 이런 이 젊음의 패기라고 그럴까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시대였으면 유튜브 보고 돈도 못 번대, 끔찍한 일을 한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교수님을 찾아뵙고 교수님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완화해서 전망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지금이 최악이다. 더 나빠질 데가 없다. 이제 너는 들어와서 하면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좋아질 일만 남아있는 학문이고 또 아무도 안 하는 거 또 내가 해야 되겠고 뭐 이런 뭐라 그럴까 사명감이라는 요즘엔 사명감이란 말 쓰면 약간 고루하고 이렇게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시지만 또 사명감 있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하고 선택한 게 벌써 2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러면 한 번도 후회를 안 했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후회는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오토피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가 빠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철없었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조금은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뭐 이게 사람들은 다 돈 얘기하는데 뭐 적당히 먹고 살 만큼 아이들 키울 만큼 뭐 이렇게 잘 법니다. 뭐 큰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뭐 먹고 살고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전혀 후회가 없었고 다만 다른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감염내과나 정형외과를 했으면 어떤 의사가 됐을까? 감염내과를 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주 심했을 때 제 성격상 또 텔레비전 나와서 제가 막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의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안 하는 이 직업에서 제가 선택해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는 없고 기쁘게 지금까지는 아주 즐겁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법의학을 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의학도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부모님 중에서 뭐 내 피부는 어떻게 할 건데 뭐 내 무릎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렇게 걱정하셔서 뭐 이렇게 좀 만류를 해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만약에 아들 딸들이 좀 특이한 거 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충분히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 결심이 굳거나 하다면 그냥 해주게 한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나쁜 것만 아니면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런 25년 전 또 더 지났네요. 이런 이제 법의학자가 돼야겠다 마음을 먹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게 된 부검이 있는데요. 제 첫 경험은 레지던트 때 에이즈 환자 부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에이즈, 그러니까 지금의 에이즈까지 진행하지 않고요. HIV라는 RNA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제 약을 드세요. 약을 먹게 되면 이게 이제 고혈압증이나 당뇨병처럼 그냥 관리 잘해서 끝까지 큰 문제 없이 약이 너무 좋아져서. 근데 옛날에는 HIV 양성 그리고 에이즈라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공포가 굉장히 극도로 심했다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 부검을 왜 하게 됐냐, 에이즈로 죽은 건 다 알죠. 알지만 이때 당시에 감염내과의 오명돈 교수님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도 관리를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컨트롤 하신 분인데 이 교수님께서 이게 몸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형태학적으로 알아야지 환자의 치료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하셔갖고 부검을 제안하셔서 이제 원래 교수님이랑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바쁘신 일이 있어서 혼자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도와주는 제 첫 부검인데 굉장히 떨렸죠. 제 동기를 제가 이제 살살 꼬셔서 같이 하자 둘이서 분명히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된다. 둘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부검실에 온 사방벽을 비닐로 다 하고, 왜냐하면 기사님들이 원래 도와주시러 기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병원 기사님들이, 근데 워낙 에이즈가 무서우니까 안 들어오시고 사방에 이걸 해놓고 이제 우리 둘만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친구도 약간 떠는 것 같고 저는 내가 이제 법의학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 첫 집도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 친구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때문에 얼떨결에 이제 첫 경험 그 친구도 하게 된 거고요. 둘이 이제 막 부검을 하는데 부검
이때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부검하다가 제 친구가 그만 그 갈비뼈에 그 돌아가신 분의 갈비뼈에 찔린 거예요. 손가락을 찔린 거야. 이게 원래 장갑을 여러 겹 껴서 안 찔리게끔 했는데도 이게 또 워낙 날카롭다 보니까 갈비뼈에 찔렸는데 사실 RNA 바이러스, 좀 얘기가 어렵지만 RNA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나 HIV 바이러스 같은 거는 숙주가 죽으면 냉장 상태로 일정 시간 있게 되면 바이러스도 죽어요. 그래서 안전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도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화장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좀 냉장실에 오래 보관하면 바이러스가 거의 다 사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에이즈 바이러스도 다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알지만 찔린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장 나가서 막 울고 막 병원 가서 지도분이란 약 맞고 막 큰일 났다 막 하소연하고 이랬는데 그 친구는 되게 의지가 눈에는 벌써 공포가 확 퍼졌어요. 근데 혼자 놔두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를.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끝까지 다 부검을 한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제를 받고 물론 음성이었죠. 뭐 당연히 음성인데 그래도 그 친구가 결혼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내한테 가서 막 울면서 얘기했겠죠. 나 오늘 유성호 도와주다가 야, 에이즈 환자한테 찔렸다. 근데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내가 저리 가! 막 이래갖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래서 뭐 한 달간 뭐 이렇게 자기가 독수 공방 이거 안 나오겠다. 한 달간 굉장히 뭐 아내랑 좀 피해서 이렇게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중동에서 아주 유명한 병리학자로서 유명한 학자로서 잘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첫 경험이 에이즈 환자 부검이었고 그 부검은 여러분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부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검한 다음에 그 바로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조직의 일부를 띄어서 검사를 하고요. 또 그 조직뿐만 아니라 혈액, 체액 같은 거를 병원에서 여러분 피 뽑아서 검사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조직 검사를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제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이제 내과 컨퍼런스라고 해서 정말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많은 전공의들도 있는데도 제가 불과 전공의 레지던트인데 이제 발표를 큰 발표 그런 것처럼 막 한 데 발표하는데 교수님들도 진지하게 물어봐 주시고 또 제가 답변 드리고 막 이런 거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부검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의학 발전에 도움도 주고 또 향후 환자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다라는 마음을 더 강화할 수 있고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기회여서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했을 때도 처음 이게 폐에 영향을 끼치고 폐 기관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중국에서 처음 이렇게 발병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법의학자가 2명의 환자를 부검한 다음에 이런 소견이 있다라고 중국말로 쓴 논문을 발표했는데도 그게 발표되자마자 다 영어로 또 한국어로 번역돼서 저희가 다 받아봐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알 수 있어서 부검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에는 억울한 사람 살인사건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공중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1918년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스페인 독감이었거든요. 근데 스페인 독감이 나중에 바이러스 질환이란 거 안 것도 부검을 통해서 조직을 남겨둔 것을 나중에 이제 바이러스를 거기서 동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검은 꼭 이제 형사사건, 여러분들은 뭐 범인이 이 안에 있다, 뭐 범인은 너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학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도 제 첫 경험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부검하면서 이런 걸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죽음이란 걸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법의학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원히 산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잠깐 이 얘기를 드리면 저희 직업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왜냐? 영원히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자인데요. 그분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의 맨 마지막 장이 제목이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의 절멸이에요. 호모 사피엔스의 절멸, 즉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종이 절멸할 거예요. 어떻게 절멸할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해성이 해성이 부딪혀서, 아니면 기후 변화, 핵 전쟁,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가 지금 이 뇌를 다른 컴퓨터로 옮기는 거, 이런 걸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라고 아세요? 일론 머스크라고 왜 이 자동차, 근데 그분이 그 회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뉴랄링크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뭘 하냐, 뇌의 전기적 신호를 옮기는 거를 2019년도에 이미 논문을 발표했고요. 돼지 머리에도 심었고, 그 다음에 원숭이 뇌에도 심어서 일정 부분 정보를 옮기는 역할을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드디어 미국에서 인간 뇌에 심는 것도 이 칩을 허락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옮기면, 기억과 생각을 옮기면,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끝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몸을 새로 만들고 정신을 거기다 이식하면, 그러면 호모사피엔스가 절멸하는 거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 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트랜스 휴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우주에 있는 안드로메다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몸으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우리 늙고 죽고, 그리고 그러면 냉동인간이 됐다 깨어났다, 냉동인간이 됐다 깨어났다 그러면 안 되나요? 무슨 영화처럼? 그게 물리적으로 좀 안 돼요. 여러분 중학교 때 물상이라고 혹시 배우신 좀 계신 분들, 물상이라 그때 배우신 분들은 이게 부피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못 배겨내거든요. 다른 존재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될 거다는 아마 언젠간 분명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법의학자가 없어진 시절에는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여러분 혹시 오디세이아 읽어보셨어요? 오디세이에 보시면 거기에 오디세우스 장군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고향이 이타카로 돌아가는데, 신들, 그러니까 트로이 쪽에 섰던 신들의 분노 때문에 막 세이렌도 만나고 막 이러다가 오기기아 섬에 난파됩니다. 근데 그 오기기아 섬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요정 칼립소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면 어때요? 칼립소가 벌써 오디세우스 장군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애절하잖아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디세우스 장군한테 이 섬에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라는, 복숭아 넥타할 때 그 넥타르입니다. 신들의 음식이 나니까 이걸 먹으면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으니까 나랑 같이 여기서 살자, 영원히 축제를 즐기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때요? 오디세우스는 고향인 이타카에 두고 온 아내 페넬로페와 아이들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신께 나를 보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뒷얘기는 아시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언젠가는 선택할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로 그냥 존엄하게 절멸할 것인가, 개인이, 아니면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인가, 다른 존재로. 이걸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법의학자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법의학자는 뭐다? 네, 인간의 수명과 함께 남아있을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홍보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 직업을 쭉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어떤 감정을 느끼냐고. 그래서 잠깐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처음 부검을 하면서 한 10년간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 어때요? 회피하고 싶은 단어죠. 얘기하고 싶지 않죠. 좀 재수가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언급을 안 하는 단어가 죽음인데요. 근데 이거를 뭐 자주, 저는 사실은 부검만 한 게 아니라 뭐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하는 일이 죽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의 매일 생각하고 매일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근데 무서워요.
무서워 공포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환멸을 느끼게 돼요. 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냐? 이 일을 하다 보면 돈 18,000원 뺐자고 아이 둘 딸린 엄마를 죽이는 나쁜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그 법정 증언을 하러 가서 뻔뻔하게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 범인을 볼 때, 왜 우리 그 나쁜 사람 볼 때 그런 인간이 이런가? 막 이런, 대부분 안 그렇지만 또 나쁜 사람 보면 환멸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언론에도 나왔다는데 아이 자신의 그 가족이 진 빚을 평생을 갚은 거야. 몇 년 동안. 근데 쓸쓸하게 몇 달 뒤에 자신의 홀로 방에서 남자분이 쓸쓸하게 고독사한 거 보면, 야, 인생이 뭐냐, 좀 허망하다.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인생이랑 허망하고 죽음이랑 공포스러운 거냐?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 소중한 게 아닌가.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또 본능적으로 알아요. 끝이 있다는 걸. 그래서 오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또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또 이런 기회는 없고, 또 이 기간은 한정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시간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삶이란 게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서울대학교, 저는 이제 여기서 근무하지만 원래 본 캠퍼스는 관악 캠퍼스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양 수업을 하나 요청을 받았어요. 의과대학에서. 여러 의과대학 교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양 수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나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 선배 교수님한테. 그래서 아니, 법의학 굉장히 재밌고 다 재밌다고 그래요. 법의학을 배우면, 의사들 배운 사람들은 다 재밌다고 그러니까 네가 교양 수업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관악 캠퍼스에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는 이걸 만들겠다 시켰으니까 선배님이, 그래서 보냈더니 기초교육원에서 죽음자 넣지 마라. 20대 아이들한테, 19세, 20세 아이들한테 왜 죽음이란 말을 교양에서 가르치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화가 났어요. 아니, 제가 제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끝이 있다라는 거 아는 거, 그리고 그걸 아는 거가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양원에 제가 이메일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보냈더니 기초교양원에서 처음엔 안 된다 그러다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수업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매진이 되는, 매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빨리 끝나는 그런 강의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왜 듣니 물어보면 죽음을 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삶이란 무엇이냐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CSI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듣는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많은 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한테? 사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우주와의 맺는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맺는 관계예요. 우리가 주변과 육체적으로 맺는 관계. 두 번째는 동물적인 본성으로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주변과 맺는 관계가 있어요. 톨스토이는 참고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종교는 없지만 상당히 그 톨스토이 말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가 영원할 수 있다는 거. 영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주변과 맺은 이성적 관계 중에 특히 사랑, 그걸로 맺어진 관계는 우주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래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종교를 믿는 분들은 본인들의 종교에 따라서 끝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 믿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맺는 관계, 동물적으로 또는 뭐 육체적으로 이런 관계보다는
이성적으로 맺는 관계가 그리고 그 이성 중에서도 서로의 신뢰와 사랑으로 맺는 관계가 사실 소멸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게 영원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죽은 사람들의 이 사후의 세계는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동안은 영원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않고 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저는 이게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나오는 우리가 영원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역설적으로 죽음을 다루는 의사인데 왜 영원성을 얘기하느냐?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기를 꼭 기대하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사랑, 주변과 맺는 이성적인 사랑의 관계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애니메이션 코코도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마 마음속으로 떠나보낸 나의 사랑했던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돼야 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부검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허무함이나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소중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케이스를 조금 만나면서 들었던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한 십몇 년 전에,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14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을 좀 장기간에 공부를 하느라고 한 미국에 몇 년 있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제 고등학교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아니지만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항상 옆에 있으면 든든한 친구, 내 친구,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왔는 걸 귀신같이 알아서 전화를 걸어서 오늘 너무 반갑다, 오랜만에 못 봤으니까 오늘 나랑 함께 음주를 하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시차 적응이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오니까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좀 너무 피곤해서 오늘 말고 일주일 뒤에 우린 새털 같은 시간이 많지 않니? 일주일 뒤에 우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그 친구가 다른 비즈니스 모임에 술을 먹고 아마 사망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가보니까 부검 리스트에 제 친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못하죠. 네,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큰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떤 죄책감이 들었냐?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저랑 술 먹으면 친구들이 많이 못 먹어요. 같이 챙겨주고 좀.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같이 이걸 했었으면 혹시나 이 아이의 운명에 이 선로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그런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 내가 내 친구 장가도 안 갔었어요. 그 친구는 그때. 그래서 이 친구 못까지 살자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드는 생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소중한 사람들이랑 또는 나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 또 어떤 제안이 왔을 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내가 피곤하거나 또는 오늘은 귀찮거나 이래서,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보자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자고 그러고 근데 내가 오늘은 귀찮으니까 다음에. 근데 우리가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는 있겠죠. 항상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음이 꼭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그때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방송통신대학에서 오니까 그래, 가자. 일은 바쁘고 늘 힘들지만 가자.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 오늘 하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또 그래, 오늘 하루하루 진짜 소중하게 살자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또 이 케이스도 많이 기억이 남는데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니까 출근하기 전에 카톡이 와 있고 보니까 19세 소녀가 제 부검대 위에 올라온 거예요. 19살이면 사실은 그때는 밤새 놀아도 체력이 남고 그럴 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뭐 형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신촌에 있는 모 대학에 다니는데 거기 대학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학에 다니는데 이제 자취를 하는데 친구들 여학생 3명이서 왜 그 자취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 명이 죽었다는 거야. 2명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입장에서는 부검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 부검대 위에 올라왔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몸에 뭐 이런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20대에 죽는 병이 있어요. 이게 치료약이 없어서 그래서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갖고 저랑 이제 부검 전에 면담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 다닌 대학병원이 없대요. 근데 거기서도 약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최대한 늦춰보겠지만 뭐 교과서나 논문을 보면 20대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20대 초반에 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의사들이 따님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기다려보자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여학생한테는 꿈이 있었대요. 꿈이 뭐냐면 신촌에 있는 Y대학교를 가는 게 꿈이었대요. 아시죠 그 대학교. 근데 그 대학을 가려면 그 지역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갈 정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정말 잘해야지 그러니까 거의 가기가 힘든 대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꼭 가고 싶은데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수능이 대박 나서 그 대학은 아니고 그 근처에 좋은 대학들 많잖아요. 거기에 기적적으로 가게 된 거야. 원래 그 정도까지는 못 갈 친구였는데 근데 입학하고 한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여학생이 자기의 병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똑똑해요. 훨씬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야. 그 영어로 조금 찾아서 들어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자신의 인생이 끝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근데 그 여학생은 끝이 있음에도 어때요? 끝까지 본인이 왜 우리 어렸을 때 꿈은 대학 들어가서 뭐 잔디밭에서 뭐 그런 꿈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서로 막 이런 꿈도 있고 그래도 여기 끝까지 이 여학생은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부검을 하면서 또 놀랐는데 뇌혈관이 마치 8, 90대 노인분들 중에서도 담배 피고 막 관리 안 된 분들 있죠. 그 정도로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혈관이. 보통은 그렇게 막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뇌혈관이 그렇게 막혀 있으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 여학생은 정말 필사적으로 내가 이 마지막을 내가 꼭 나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는 끝이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조만간이라는 거. 근데도 자신의 채찍질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갖고 그 얘기를 부모님께 해주고 부모님도 알고 있었을 거야 아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따님이 그래도 행복하셨을 것 같다 라는 얘기는 차마 못 들었지만 아마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escape acceptance라고 해서 고통스러운 삶의 탈출로서의 죽음을 기다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100세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게 100세는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의 희망이고 진짜는 여성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92, 3세가 맥시멈일 거예요. 기대 여명이. 남성은 한 5, 6년 짧으니까 80대 중후반. 그러면 하나도 안 아프고 우리의 꿈은 뭐예요? 93세 때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증손녀한테 아이고 귀여워한다며 우리 용돈도 좀 주어줄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살아있고 배우자한테 내가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은데 오늘 일찍 잘게 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와인 한 잔 마시고 자면 나을 거야 딱 마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박죽이나 좀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거 좀 먹고 누웠는데 다음날이나 스르르 평화로운 이게 꿈인데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망 원인 1위가 우리나라가 놀랍게 암이잖아요. 여자 사망 원인 5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치매예요. 네. 그래서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코로나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일시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끝에 질병을 많이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막 이스케이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끝까지 치료를 받으세요. 무슨 말이냐? 원래 처음에 치료를 받고 말기암도 오래 사세요, 요즘에. 그렇지만 반응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도 자식들이 포기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절대 포기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독한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리고 또 다른 질환인데도 끝까지 치료를 받는 바람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가시다가 돌아가세요.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좋은 유튜브도 많고 막 이러니까 또 제가 언젠가 책을 낼 생각도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끝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마지막까지. 이 건강이라는 건 신체도 있지만 고통 없이, 고통보다는 조금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낼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야지 우리가 삶의 자연스러운 끝으로부터 죽음을 바라보고 웬만하면 괜찮았다, 삶이란 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 또 나는 어떻게 포지셔닝 할까를 고민할 기회가 있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다 그냥 마지막까지 치료받다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끝으로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도 좀 가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여기 혹시 종교에 있는 분들 계세요? 불교나 기독교나? 그런 분들은 두 번째 어프로치 억셉턴스인데요. 행복한 내세. 저는 꼭 지금 가지고 계신 종교를 뭐 이상한 종교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좋은 종교이실 테니까 그런 종교를 갖고 계시면 끝까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던지 또 새로운 행복한 내세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그리고 나를 기억했던 분들과 다시 만나는 그런 행복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한 25년간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고, 제가 뭐 그분들 삶에 아무것도 아니죠. 카메오죠. 그냥 그분들 삶에서 맨 마지막에 살짝 들어주는 카메오인데, 근데 그럼으로써 제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선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진짜 권력자든지 아주 부자도 제가 검시를 해봤는데 그냥 끝은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셨던 분도 70대에 돌아가셨어요. 이건 끝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끝은 분명히 있다.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없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도 외로울 때 있으시죠? 늘 마음속이 허전하고 외로워요. 그건 아마 지금 우리 세상이 완벽하지 않고 아마 완전하지도 않고 되게 부조리해요. 그래서 어때요? 많이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할 수 있냐? 이분도 외로우시고 이분도 외롭고 이분도 외롭고 저도 외로워요. 그러면 외로운 사람끼리 있다면 우리 가족, 내 직장 동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도 외로울 테니까 손 한 번 정도 잡아주는 거,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안아줄 수 있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배우셨는데 다 모르실 거야. 다 분명히 배웠어요. 못 돌아갑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거짓말이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해서 인생은 의미를 찾아서 뚜벅뚜벅 걷는 건데요. 근데 의미를 못 찾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의미 혹시 찾으신 분 계세요? 삶의 의미를? 아마 죽을 때까지 삶의 의미를 찾아서 뚜벅뚜벅 걸을 수도 있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찾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어때요? 즐거움이 있고 가끔 걷다가 잠깐 예쁜 꽃도 보고 또 외로워하는 제 아내 또 내 아이들을 따뜻이 안아줄 수도 있고, 그러면 살짝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의미를 당장은 못 찾더라도. 그래서
근데 이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오르막길인데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뒤돌아보지도 말라고 얘기하고요. 또 저는 너무 멀리 보지도 말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이냐? 너무 멀리 바라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요즘에 많은 젊은 분들이, 젊은 분 얘기하면 꼰대가 돼서 좀 싫긴 하지만 막 유튜브 찾아보고 SNS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 아니래. 그거 아니야. 내가 저기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아니고 법의학자가 전망 없대. 뭐 그거 돈도 못 번대. 안 움직여요. 또 우리는 뒤도 너무 돌아보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또박또박 올라가는 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만하면 괜찮은데 따뜻한 사람한테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즐거움도 있었고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닌가.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끝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정도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93세, 이거는 번외로 93세 여러분이 아까 말한 마지막까지 조금 아프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팁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무조건. 두 번째, 의사를 자주 만나야 돼요. 진짜입니다. 저기 조금 당뇨기가 있네. 그러면 살을 빼야지. 살 못 빼시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조금 뭐가 고혈압이 있네. 양파즙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서 의사를 자주 만나. 골골백년이라고 한 게 진짜 맞아요. 내가 오늘 바쁜데 올해는 그냥 건강검진 넘겨야지. 그러지 마세요. 예. 세 번째, 적정 체중 유지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건강한 식습관. 예. 밤에 저기 지방질 많은 음식 안 드시죠? 그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치킨 같은 거는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진출했을 때 튀김 같은 거는 그때 드시고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서 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운동하셔야 돼요. 하루에 8시간씩 앉아 계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하라고 잘 알려진 거고 보건복지부는 일주일에 3시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중강도 운동이 뭔데요? 옆 사람이랑 조금 얘기할 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좀 빨리 걷고 살짝 뛰시면 더 좋고 그 정도 운동.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얘기 잘하셨어요. 꼭 스트레스 뭘로 해소하세요? 명상 같은 거 꼭 한번 해보세요. 나 명상은 너무 낯뜨거운데요. 그러면 산책, 조용히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그리고 이불킥 하지 않게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10년 전에 우리 엄마가 날 때려서 우리 집이 날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 뒤돌아봐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점점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는 내가 해야지 하고 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그래 편하게 살자 이러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관리 해야지 하고 하셔야죠. 이거는 우리 어머니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거밖에 없어요. 되게 미시적인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지금 삶을 소중히 살려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